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언제 비가 와냐는 듯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마가 핥힌 상흔은 여전히 전국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인명 피해는 물론 집과 논밭, 쓰레기장이 된 바다에 또 끊긴 도로, 무너진 제방까지 재정비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여야는 앞다퉈 이 수해와 관련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그 내용과 초점은 서로 조금씩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수해 관련 입법은 무엇이고 또 여야의 입법에는 어떤 온도차가 있는지 오늘 금요 경제 토론에서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욱 전 의원, 김영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기록적인 폭우의 정부의 공식 집계로만 지금 50명이 숨지거나 실종이 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야가 앞다퉈 수해 방지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면면을 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우선 뭐 아무래도 여야가 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은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물관리 일원화가 환경부에 간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이번 수재 예방에 도움이 됐는가 예. 또 보해 해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차원에서의 보강하는 입법 부분들이 뭐 강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야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주로 뭐 농민들, 어민들이 많다 보니까 주로 이제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영역으로 조금 포인트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어왔던 사후의 약방문식의 어떤 측면보다는 결과적으로 행안부, 국토부, 환경부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불행스럽게도 지금 행안부 장관께서 지금 탄핵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컨트롤 타워가 실제로 보면 행안부인데 그것이 예컨대 지금 이번 그야말로 이제 그 오송급만 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행복청은 국토부, 물관리 홍수의 책임은 환경부, 실제적으로 112 신고해서 경찰차를 보내는 건 국토부, 뭐 행안부거든요. 이분들이 누가 책임 소재가 있는지, 특히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또 경찰이 어떤 방식의 어떤 역할이 있느냐, 강과 도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것이 매뉴얼은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시뮬레이션 됐거나 훈련됐거나 그 효율적인 결과를 안 낳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는 국토부든 행안부든 오히려 환경부보다는 그 부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국가적인 어떤 그 재난 차원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 관리에 있어서 유관부처라 하면 크게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이 정도로 네.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환경부는 이제 아무래도 환경 쪽에 치중이 될 것이고 네. 국토부는 아무래도 좀 치수 쪽에 네. 그래서 목적을 두지 홍수를 않을까 싶어요. 물 관리라는 네. 차원으로 볼 거냐 하는 논쟁부터 좀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역할 분담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지금 상황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이제 역할 분담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정확하게 이제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수량 그러니까 이제 댐의 관리라든가 하천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국토부가 하고 예. 그다음 수질에 대한 것만 이제 환경부가 하던 거를 문재인 정부 때 그거를 뭡니까 법을 바꿔 가지고 모든 그 수질과 수량을 환경부로 넘겼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말하기 되게 어려운데 한마디로 이제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댐을 만든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물이 넘쳐나는 걸 막기 위해서 제방을 만든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제방을 높이 못 만들면 대신에 하상을 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파는 이 업무가 국토부 소관이었는데 그거를 수질을 일원화한다고 해가지고 2018년에 일원화 시켜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국토부는 하천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권한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냥 실질 형식적인 권한이니까 실질적인 하천과 댐과 제방과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권한은 지금 환경부로 이미 일원화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당 측에서 하고 또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수질을 관리하는 부서인 환경부에서
이것까지 하는 게 맞나? 아까 우리 김 의원님께서 워낙 뭐 서울시에 또 부시장도 하시고 이렇게 경험이 있으시니까, 야, 진짜 이거는 그 환경부에서 수질에 대한 것만 하는 거하고 또 수량이라고 해가 수량감 어렵지만 이거 댐 관리나 하천의 그 뭡니까 홍수 방지 기능조차도 환경부가 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벌써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예.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관리 감독 쪽에 예.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김형주 의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제 입법에 대한 사후 입법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피해 농민이나 의민들에 대해서 보상, 그래서 예. 뭐 추경 이야기도 나오고 그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 이게 주로 되겠고, 아주 이제 미시적으로 노영래 의원이나 이런 분은 도시에 그 도시하천 관리하는 그 뭡니까 거버넌스를 바꾸자라는 거든지, 그다음에 이제 건축법을 바꿔가 지하 뭡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반지하인 데 대해서 국가가 돈을 좀 주자, 뭐 이런 좀 미시적이고, 예. 이제 여당 쪽에서는 근본적으로 그 뭡니까 하천 관리에 대한 권한을 국토부로 또 넘겨야 되지 않냐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여당과 야당이 공통적으로 제안한 법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뭐냐면 이제 법 안에는 다르겠지만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하천인데도 국가가 돈을 대주자. 이거를 이제 용어를 뭐 어렵게 해놨더라고요. 국가 지원 지방하천 제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미자 의원도 냈고, 민주당에서도 그 어느 의원님이 내가지고, 이건 여야가 이제 같이 하는데, 그래요. 예, 이거를 잘 안 되는, 이게 지금 그 정부가 반대가 입법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왜 반대하냐 하면 예. 2020년에 이제 그 기재부에서 이거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업무를 다 넘겨줬어요. 그래서 일부 재원을 줬기 때문에 이제 그 더 이상 추가적인 또 지원은 국가 지원하는 거는 이중적인 지원이다 이렇게 돼 그렇군요. 있는데, 예. 그러나 현실적인, 이게 내가 너무 이야기 길게 하나? 여기까지만 예. 해주시죠. 그러니까 예. 현실적인 경우는 4대강을 해가지고 그 뭡니까 큰 강의 본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지류나 지천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하천들은 이 거의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 하나 있고, 예. 수질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실제로 이제 뭡니까 이 지류나 지천에 있는 그 농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축산 폐수물 같은 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그대로 그 뭡니까 4대강 본류로 다 돌아버리거든요. 네. 그게 부영양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여야가 그 지금 다 공통적으로 인색하는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하천 관련법을 저는 그 기재부에서 대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은 이 환경부에 편중된 그 치수 역할을 좀 국토부로 넘겨야 된다는 이 부분을 두고, 근데 아무래도 좀 이전 정부에서 했던 것을 뒤집기 하는 것이다 보니까 네. 좀 뭐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긴 뭐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역으로 보면 솔직하게 환경부가 너무 갖고 있는 사업이 없어서 보태준 부분도 아마 고려했을 거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게 뭐 국토 분야, 환경 분야 어떤 그런 싸움보다는 지금 장마의 패턴이 달라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가 굉장히 크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 기상청조차도 기상청 원래 과기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환경부가 있는데 지금 과연 환경부 장관이 전체를 국토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을 이끌 수 있는 지위에 있느냐, 사실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행안부 장관이나 국토부 장관이 그런 지휘 능력이 있다고 봤을 때 그걸 조금 통괄하는 재난과 관련해서는. 근데 저는 기상청조차도 오히려 필요하면 국토부나 행안부가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해요. 역으로, 예. 역설적으로. 그리고 환경부가 애매하면 아예 없애버리자. 물론 다만 과거에도 뭐 환경청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수질이나 생태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중요해지지만 이건 재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너무 부처의 뭐 볼륨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든지 혹은 이걸 4대강 싸움을 여전히 포스트 4대강 논란으로 이번 사건을 가져간다는 건 또 국민들이 보기에도 안 그래도 짜증스럽고 실망스러운데 또 문제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게 이제
2018년에 그때 당시에 그 야당이 있는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상당히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 그때 문재인 정부가 이거를 환경부로 일원화시킬 때에 선진국 사례를 많이 들었어요. 선진국에서는 하천을 관리하는 것이 환경부가 많다. 그 논리로 뭐 실제로 보면 한 반반쯤 돼요. 그래요? 그러는데 이제 거기하고 이 동양 사회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예. 이 동양 사회는 기본적으로 몬순 기후라 해가지고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고 겨울철에 적게 오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토목 용어로 그 이제 하천 관리 용어로 하천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하천 개수는 어떠냐 하면 겨울에 비가 오는 걸 일이라 했을 때 여름철에 오는 비의 양을 이제 그 분자로 합니다. 그래 돼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비 오는 것보다 여름철에 비 오는 게 한 200배 온다는 거죠. 그런데 첫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비가 오는 거하고 여름철에 비가 오는 것이 7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하천 모양이 우리나라는 아주 넓은 뭡니까 그 고수부지가 발달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름철 오면 막 온 데가 중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방글라데시나 뭐 그 인도네시아 같은데 전부 다 그냥 홍수가 나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에는 그런 홍수가 별로 없어요. 그거는 이제 여름철, 겨울철 이게 그 수량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동양 지역에는 몬순 기후이기 때문에 하천을 관리하는 것이 그 국가를 관리하는 것의 가장 기본이었거든요. 그래 치산 치수가 가장 중심이었어요. 그래 되기 때문에 이 유럽이 주로 관리하는 방식인 환경부에 그 강물이 주로 수질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그쪽하고 우리나라는 이거 국토부 같은 데서 전체적인 토목이라는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되는 점이 있다는 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환경부로 간 것이 상당히 뭡니까 좀 무리하게 됐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예. 이번에 치수 관련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4대강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제 치수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이제 4대강 치수 사업을 부정한 그런 정책 기조 때문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러한 어떤 사대강과 관련된 이념적 싸움이 예산에도 그렇게 영향을 예. 미쳤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소위 똑같이 지금 반복되는 게 앞 정권의 치적 지우기 이런 형태로 정책과 예산이 반영되고 혹은 반영된 예산도 지나치게 깎인다든지 실제로 잘 관리해야 될 지천조차도 지원을 안 내니까 아까 말씀하신 데 이광재 전 의원 같은 분이 똑같이 지방하천도 정부가 돈을 대줘야 된다. 이런 이광재 논리가 의원님하고 예. 이미자 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예. 외국에서도 사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하천과 지방하천에 있어 누가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어떤 논의가 있고 합리적인 어떤 결론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지금도 보면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재원과 계획 모든 데 있어서 어중간해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생기고 있고 누구 탓이냐 아직도 지금 뭐 도 탓이냐 시 탓이냐 뭐 어느 부처 탓이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매뉴얼을 많이 해놓고 하나도 지키지 않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논의를 가지고 다시 4대강 가지고 또 다시 논의하는 거는 매우 비생산적이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비가 많이 오는 이 새로운 패턴의 어떤 국지성 극한 폭우에 어떻게 컨트롤 타워를 다시 재정립할 거냐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 문제를 봐야지 과거 4대강의 후진적인 어떤 포스트 4대강 논란으로 가져간다는 건 또 배가 산으로 간다 그렇게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요. 예. 사실 그 4대강이 완성이 아니라 이제 그 우리나라 4개 강은 처음에 5개입니다. 그러니까 한강, 낙동강, 그다음에 이제 그 금강, 네. 그다음에 이제 영산강과 섬진강을 묶어가지고 한 개 강에 이래 이제 5개 강을 4대강 유역으로 4대강으로 해가지고 본류는 정비를 했어요. 본류 정비한다는 건 시민들이 알아듣게 이야기하면은 그 하천 바깥에서는 여러 가지 폐수가 들어오는 거를 이제 강 본류로 들어오면은 강으로 바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분류 하수관이래가 우리가 한강 고수부지 가 보면은 전부 다 발 밑에가 분류 하수관이거든요. 그거를 모아 가지고 탄천 하수 처리장, 중량 하수 처리장, 뭐 난지 하수 처리장을 보가 이게 한 4급수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본류 흘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류나 지천으로 가 보면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농약 폐수, 농업 폐수, 그다음에 농업 그 농약, 그다음에 또 그 축산 폐수, 그다음에 비점 오염을 이렇게 해가 도로에 보면은 뭐 저 자동차 그 바퀴 그 날렸는 거 이런 게 그대로 다 지류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런 거를 4대강에 이어가지고 용은 어디로 줬습니다. 이게 지류에서도 분리화수관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화를 해가지고 내보내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재부가 자꾸 뭡니까 이거 지방에 돈을 써야 될 거냐 중앙에 써야 될 거냐 하면 그거는 내가 보기에 아무리 지방이 관리하는 하천이라도 국가가 돈을 들이고 강력히 국가가 그 이니시티브를 좀 줘가지고 이거는 분리화수관으로 해라, 저 하수 처리장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좀 독려를 해야만이 될 성질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2021년에 그 보호 해체 개방을 결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환경부가 다시 그 존치를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것도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 이 학자들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런데 그것 자체가 지금 이제 이념적으로 나눠졌거나 진영적으로 나눠졌다면 그런 차원보다는 실제로 새로운 기준, 그러니까 수량과 수질에 따라서 일정 정도 보를 만들어 유지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불필요해서 부영양화가 생겨서 오히려 이게 전체 수질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어떤 절충점을 찾아가든지 예, 조금 예. 더 과학적이거나 투명성을 높아가면서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게 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민주당 쪽에서 일단 수해 관련 입법 발의하신 것을 보면은 좀 농어민과 소기업민 피해를 보상해주는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 이 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글쎄요, 뭐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제 지역으로 선표됐을 때 너무 늦게 되거나 혹은 뒤로 처지는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각 지역별 의원들이 내가 앞다퉈서 우리 지역을 더 뭐 우선순위로 하겠다. 그런 골자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은 예. 농민들의 피해라든지 특히 이제 비가 많이 오면 거의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값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 예. 이제 그런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잘못하다 보면 이게 포퓰리즘 공약이 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과기부가 승인 안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낸 현재 나와 있는 법 자체는 이번 수해 전에 이미 이제 서삼석 의원, 민주당 서삼석 의원님 같은 분이 이제 제안한 법은 뭐 가뭄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피해가 입으면은 현금을 나눠주자 이런 법안들이에요. 예, 예.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그 수해 대책 법안이라 할 수 없고 또 현금 나눠주기 법안이고 그건 중요치 않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그 수해 예산에 보면은 피해 보전이 한 70%고 예. 사전 예산 예방은 30%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로 보면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 국가가 돈을 더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렇다 보면은 자꾸 이제 선거 앞도 나놓고 현금 나눠주는 거 이게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당장 민주당에서는 2조 2천억인가 뭐 2조 8천억 들여가 추경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추경호 장관은 그러지 말고 예, 예. 지금 이제 예비비 있으니까 예. 그걸까 먼저 쓰고 또 모자라면 더 주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히려 그거 나는 예산을 나눠주자 하는 거는 그거는 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영역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수해 대책으로서 뭡니까 그는 정확한 논점이 아니다. 예, 예. 수해 대책은 어떻게 수해를 더 방지할 것인가, 강에 대해서 수량을 어떻게 더 많이 관리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맞춰져야 되고 그와 별도로 수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그 실망한 농민들이나 어민들에게 지원해주는 부분. 지원해주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다뤄야 되지. 이거를 수해 났는데 현금 나눠주는 걸로 만족해버리면은 또 내년에 가면 똑같은 일이 또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예. 뭐 재해 대책의 뭐 신속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예비비 집행 절차를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뭐 보세요? 장단점이 예. 있죠. 예비비 같은 거는 당장 이렇게 작출을 하면 빨리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추경이라고 하는 건 매우 더 큰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추경이 지금 현 정부가 추경을 할 의지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그러니까 뭐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고 다만 또 대통령께서 다른 뭐 입금 카레트를 보조금을 없애서 다 그 예산을 만들겠다.
근데 그 부분도 그만큼의 이제 수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좋지만 예. 그것에 대한 어떤 데피니션도 모호하거든요. 어떤 카르텔에서 얼마만큼 보조금을 받아서 그 돈을 합하면 얼마고 어느 세월에 그게 집행될지 차라리 예비비로 얼마만큼 주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듯이 모자라면 추경을 하겠다라고 하는 스탠스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지금 봅니다. 저 예비비로 하는 것이 가장 예. 빨리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실제로 그 정부가 가용한 예산 많아요. 그 예비비가 있고, 그다음에 또 행정안전부에 보면은 그 특별교부세라고 또 그 특별교부세 중에 절반은 또 재대책 그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쓸 수 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로 해가지고 먼저 해야지 이걸 자꾸 예비비 논쟁을 하는 거는 총선을 앞두고 예. 또 이게 정치 공세라는 느낌을 나는 가져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이슈는 좀 마무리하고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최저임금입니다. 최근에 결정이 됐죠. 9,860원. 자, 뭐 어느 한쪽에 크게 치우치지 않은 뭐 적절한 합의점을 찾은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뭐 너무 그동안에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높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톤다운을 해간다라고 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뭐 너무 가파른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결과들이 나왔다고 봅니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뭐냐면 우선 구급 공무원보다 구급 공무원들이 사실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결과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노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구급 1호봉이 최저임금보다 못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중위권에 비해서 최저임금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세계 8위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임금 속도를 높이지 못했다는 그 논리가 더 앞섰다는 것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심지어 일본, 프랑스보다 우리가 더 말하자면 높다. 예,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실제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낮아요. 실제 앞으로 예. 정부가 예산하는 3.3%나 그런 부분은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에 있어서는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소득이 오롯이 가족 전체 소득일 부분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역별로 균등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나 서울에 사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경우는 삶이 더 팍팍해졌다.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최저임금 인상률이 2.5%입니다. 그런 면에서 물가 좀 상승률만큼은 올라야 되지 않았나 이런 예. 지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예. 바라봐야 될 거냐. 예. 이거는 원래 그 최저임금의 목표는 고용주가 노동자들을 과도하게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노동 생산성과 이게 일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이라 해가지고 과도하게 이제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이 뭐 중위권 7, 8위권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일본보다도 높고 프랑스보다도 높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이번에 이제 2.5%가 많으냐 적으냐 그 논쟁보다도 실제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그 체계가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왔으니까 예. 제대로 맞느냐에 대해서 논쟁입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까 우리 김 의원님께서도 정확히 지적하셨다시피 지역별로 그리고 또 산업별로 최저임금이 다 똑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서울에 대한 그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하고 지역에 따라 가지고 그 뭡니까 지역의 어느 다른 지자체, 광역지자체 기준이에요. 하보면 근로자 평균 임금이 40%는 차이 나요. 그러니까 저기서 뭡니까 이 근로자가 서울 사람이 한 100만 원 받는 거 하고 저 어느 지방에서 뭐 그것도 도지역이 아니라 그 도시 지역에서도 예. 60만 원만 받아도 생활이 같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거를 똑같이 묶어놨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자꾸 이제 논쟁이 저는 2.5% 올랐는 것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으냐 낮으냐라는 이 논쟁보다도
정말 중요한 거는 노동 생산성과 어느 정도 일치해줘야 되는데 예. 그 노동 생산성은 지역별로 산업별로 다 다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동 생산성보다 예를 들어 기초 산업 있잖아요. 뿌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거기에 그 뭡니까? 약 그 많은 데는 9,800 같으면 엄청나게 높은 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밑에 직원들이 있다가 해고시킬 수밖에 없고 음식점 주인이 그 분식점 주인이 사람을 해고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국가 전체적 노동자들의 전체 노동자의 그 뭡니까 그 효용이라 그러나 편익은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식당에 가 보면은 그 여자 사장님 혼자서 막 그 뭡니까 요리도 하고 서빙도 하니까 손님은 불편하고 주인 입장에서도 막 바쁘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다 불행한 상태예요. 그거는 그러면 업종별로 이거를 업종별로 업종별 지역별로 또는 지역별로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거를 하고 필요성이.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예. 제하면은 현재와 같이 저렇게 정부가 모아놔놓고 그 뭡니까 이게 이 임금을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이 맞느냐 매년 전쟁하듯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가 예를 들어 중위소득의 뭐 70% 한다라든지 이렇게 물가 상승률에 어떻게 한다라든지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야지 이 민노총이나 뭐 이래 그다음에 그 경영자들이 관행적으로 뭡니까 그 경영자는 뭐 동결 민노총은 30%씩 올리자 뭐 이런 이건 진짜 이 21세기 그 뭡니까 스마트한 디지털 세계에서 말도 안 되는 맞지 짓을 않다. 지금 하고 앉았는 예. 거예요 지금. 우선은 그 차등 지급 문제요. 이거 참 뭐 필요성도 뭐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참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부전시로 비롯해서 생활임금제라는 개념이 생겼고 장기적으로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로봇이 일자리가 더 많이 가져감으로 인해서 인간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더 없으니까 최저임금 논의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 논의가 나오게 된 거고 또 기본소득 나오니까 사실은 이제 요즘 뭐 불식 잡이라 해가지고 오히려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별로 일을 제대로 하고 돈 받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제 비판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물공단에 가면요. 완전히 베트남 조폭들이 소위 불법 체류다를 갖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자리는 없어지지만 또 소위 하찮은 일에 대해서는 하기 싫어하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 체류자가 와 있고 또 새로운 어떤 일자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밝은 빛이 아닌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임금 체계부터 예를 들면 또 공포감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말하자면 산별 노조를 정부는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 임단협 하다가 뭐 노조가 사별로 흔들다가 다 볼일 다 보니까 이렇게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지방 재원들이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만은 그런 방향으로 내들 수 없는 뭐 지방 하천조차도 뭐 지방에서 돈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지방에 있는 어떤 뭐 생활 기준을 가지고 차등으로 만들어서 어느 세월에 그 보정을 해주냐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그럼 보험, 그다음에 생활임금, 기초 노동 그 시간별 임금 그 부분을 총체적으로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예. 그 논의를 이번 정부의 인수위에 전혀 그런 논의 없이 지나갔다. 또 재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갑자기 대통령께서 컨트롤 타워 다시 하겠다. 사실은 인수위 기간 동안에 그런 논의가 한 번쯤 걸려서 나아졌으면 좋았지 않았겠냐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예. 정 의원님께서 앞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이 법정 시한 넘기고 의견 차만 확인하다가 이런 좀 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없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굳이 매년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 왜냐 근본적으로 왜 저런 회의가 오냐 하면 예. 최저임금이 과연 합리적이냐 그 기준이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보다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는 데도 있거든 나라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고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일자리 없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가 올 수 있다 또 인구 절벽 시대가 올 수 있다 그랬을 때 이 논의가 갈수록
무용론이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영주 전 의원, 정태욱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